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장중 상승세를 타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날 애플가 쇼크로 동반 하락했던 현대차 등 현대차 그룹주는 대부분 반등을 했지만 장중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던 기아차는 이틀째 하락세로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21% 내린 3084.6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세 나타내면서 0.30% 내린 957.85포인트 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방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계좌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변동성이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오늘 시장 역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또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는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알찬 강의 그리고 선물까지도 퀴즈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참여 동시에 많은 혜택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국민톡, 노란톡 매일 24시간 사용하고 계시죠?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의 캐리컬처 그림 클릭하시면 입장이 바로 가능한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하단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 방송 이렇게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퀴즈를 통한 정답을 맞히시면서 선물까지도 받아가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김도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화요일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김도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갖다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다가 굉장히 받기를 갖다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명절도 앞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 1강이 끝나고 나면은 퀴즈를 통해 가지고 퀴즈를 맞히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다섯 분에게 이 책을 갖다가 명절 선물로 선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애플 관련된 현대자동차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현듯 갑자기 뭐 현대자동차에서 뭐 중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도 많이 출렁거리고 또 많은 또 부분에서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제일 먼저 첫 강에는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부분, 애플 자동차에 관련된 현대자동차 긴급 점검을 갖다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오늘 뭐 반등을 갖다 크게 해줬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명절도 앞에 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한 일주 정도는 조정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꼭지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꼭지에 사신 분들은 조금 손절을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마다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틀렸을 겁니다.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떠한 그 대응을 갖다 하셔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뭐 좋게 나온 데서 보면 현대의 종합 브랜드가 36위라고 돼 있고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5위권. 요번에 2021년 들어서면서 5위권에 들어섰대. 근데 조금 이거는 좀 어디에서 리서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과하게 준 면은 있어요. 그죠? 5위권이면은 폭스바겐도 빠지고 뭐 했으니까. 그다음에 기아차가 13위.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양호한 부분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은 5위권으로 충분히 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갖다가 전용 플랫폼을 가진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테슬라하고 GM하고 뭐 닛산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에다가 그 플랫폼 전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밸류 체인이 엄청나게 잘 구축되어 있는 게 현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 뭐 애플에서 기아차 투자한다고 했을 때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로부터 해서 전 관련 종목들이 다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밸류 체인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현대자동차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현대자동차를 갖다 욕할 때도 있고 못 만든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일본 가시면 도요타 자동차 일본 국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욕합니다. 자국 차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굉장한 세계화 전략을 갖다 실행하고 있고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도 잘 짜져 있고 지역에 맞는 자동차 출시해가지고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펀더멘털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뉴스에 소문에 나와가지고 급등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충격이 좀 온 것뿐이지 크게 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ETF를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ETF 2차 전지하고 ETF 자동차주들을 갖다 저가에 많이 매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들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지금 여기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그죠?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지금 아직 박스권 깨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ETF상으로 자동차는 그죠? 내려오면 뭐예요? 더 추매하라고 그랬어요. 더 추매하라고. 내려올 때마다 저 잡아라. 왜? 분명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해하죠. 하루만 떨어지면은 막 초상집 난 것처럼 얘기하고 전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막 하루만 떨어지면 2,600간의 종합주가지수 뭐 큰 폭의 조정을 가져야 되네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예전 시장과 틀립니다. 산업 구조도 많이 변경이 됐고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현대자동차 볼게요. 고점 대비로 28만 9천 원 대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기 뭐 오전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짧죠. 그래서 뭐 보면은 요 지점 22만 4천 원 깨지나 안 깨지나 보시고 깨지시면은 밑에 내려왔을 때 21만 원 정도 되시면은 추가 매수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중장기로 보유하고 가실 분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대응할 종목은 아닙니다. 주식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종목이 있고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장기로 보유하고 가져가야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량주들은 소위 말해서 가치 성장주들, 그죠? 예전에 현대자동차는 가치주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도 속했어요.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거 자율주행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 지금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내려왔다고 해서 절대 겁낼 필요 없어요. 절대 겁내지 마시고 내려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우리 솔직히 현대자동차 이렇게 튕겨 올라갔을 때 나 잡으려고 했는데 아쉽네 날라갔네 하고 손가락 빨고 있었잖아요. 못 잡았잖아. 근데 정작 이렇게 내려꽂고 내려와 주면은 또 공포에 밀려서 못 잡아. 못 사. 여러분들 주식격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포에 사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에. 공포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려오시면. 올라가는 거 공포에 사시라는 게 아니라 내려오셨을 때. 여기서 또 못 잡으시면 이게 또 장대 양봉 딱 쓰면 나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가버리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요번 판에 조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젠간 한번 와야지 되는 조정이었어요. 조정이었는데 요번 판에 때마침 잘 왔는데 이게 설 연휴랑 겹쳤기 때문에 이 조정 기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좀 순환매가 일어나겠죠. 기아차 보세요. 기아차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아차도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아차도 결국은 내려오면 8만 원 무너지면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아차도 여러분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정도 약하게 받는 중이에요. 덜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외쪽으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자동차사에도 납품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격인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는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아, 왜 못 잡았지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이래봤자 차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씩. 그러니까 뭉터기로 와장창 사지 마시라는 거야.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살 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이렇게 저항선을 그려놓고 분할로 잡는 방법이 있고 꺾여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장의 특징이 뭐냐면 꺾여서 올라갈 때 그냥 장대로 올라가 버려요. 요즘 계속 그랬잖아요. 효성 TNC라든가 뭐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은 올라갈 때 그냥 장대로 꺾어가지고 상한가로 그냥 확 꼽아버려서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우량 주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 같은 경우 특히 따라붙으셔도 된다. 내려올 때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심하게 따라붙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T 모티브 제가 요때 저희가 추천을 했었어요. 요때 요 시점에서 그죠? 근데 요때 이제 이렇게 장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못 산 거야. 요때 추천할 때 사신 분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기다려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좀 말이 달리다가 좀 숨차서 쉴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말이 숨차서 쉬는 중이에요. 쉬는 중이면은 또 겁나서 못 뛰리가. 야 저게 쉬는 중이 아니라 말이 이제 그만 달리려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좋은 종목입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죠? 모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그 전에 비싸가지고 급등해서 못 샀던 종목들 우리 산업 같은 경우 공조 시스템 만드는 경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저항선 근처에서는 조금씩 담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주도주들이 자기 색깔을 나타내고 다시 날아가기 시작할 때 따라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 손가락 빨고 또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아깝네 아쉽네 한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한탄만 감은 한탄 내려오면 안 사길 잘했네 또 울고 위로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보시면 이건 구형테크입니다. 요런 거는 제가 조유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품주인데 실질적으로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 그죠? 그리고 급락을 해버리잖아. 이런 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도주 섹터에서 우량주를 갖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 어떤 부품주들 중에서 중소형주들은 우리 영역 아니다라고 그러고 버려두세요. 그리고 우량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지금 생방송으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틀 연속 국내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 지으면서 특히나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변동성을 크게 보였던 만큼 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타이밍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러한 강의들 무료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문가님이 교육해주시는 주식과 ETF 매매 기법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홍당무 김도윤 저희 프로그램명과 전문가님 이름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캐리컬처 그림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 QR코드 저희 계속해서 하단 오른쪽에 띄워드리고 있죠. 네, 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주 화요일 좀 아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짧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도움 받아보시면서 무료 자료 그리고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나가는 선물까지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요, 또 다 주는 퀴즈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 제가 지금 바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도윤 전문가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신 5분에게 이제 직접 쓰신 책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월 9일 코덱스 200 마감 지수는? 이라는 질문을 내주셨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답 또한 노란톡 들어오셔서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닌 5명을 당첨해서 뽑아서 선물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유효하니까요. 질문 정답 정확하게 보시고 지금부터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저희가 자동차 섹터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는데요. 이어서 또 중요한 두 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강의는요.
제가 1월 4일서부터 이제 ETF 강의를 했는데 그럼 1월 달에 ETF 시장은 어떠한 변화가 좀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1월 달에 ETF 시장 자체는 친환경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가 집중이 됐던 시기여서 이 세 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수익을 내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덱스 F&K 뉴질 디지털 플러스라고 어려워요. BBIG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상품도 여기 11월 달에 아마 상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0,000원 정도의 상장, 보통 ETF가 상장이 되면 보통 10,000원 정도의 상장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3,000원이 넘어가서 30% 이상 수익을 갖다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후에 중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홍콩하고 중국 본토 쪽으로 많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에 이제 오픈된 항생 테크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 중국 항생 테크에 대해서도 ETF 쪽이 한 20%에서 25% 정도 이쪽도 수익을 갖다 지금 실현 중에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ESG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 관련된 또 상품이 또 신규 상품이 또 런칭이 됐습니다. ETF 쪽에서. 그래서 코덱스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종목 코드입니다. 물론 코덱스만 상장된 게 아니라 타이거에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나오고 시장의 어떤 선도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ETF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ETF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그 매매를 하다 보면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딴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BBIG에 투자하는 종목이라든가 이 탄소 그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많이 이제 시행하고 있고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투자하시면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 어떻게 좀 변모가 됐나를 갖다 한번 규모가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2,30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350조 정도, 요 정도 되고 상장사 수는 2,000개가 좀 넘어갑니다. 보시면은 2015년서부터 보면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ETF라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ETF 상품 기초지수를 연동하는 상품들은 뭐예요? 시장 수익률을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시장 수익률을. 그죠?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오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온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수를 연동하는 그 ETF 같은 경우는 나중에 처음에 들어갔을 땐 답답한 맛도 있어요. 수익이 왜 이렇게 안 나? 나머지 걸 뭐 15%, 20% 가는데 내 건 하루에 꼴랑 1% 갔다가 다음 날 0.5% 빠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지만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나서 10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는 게 ETF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조금 바깥으로 벗어날게요. 우리나라 총 상장사 수는 2,268개. 그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수가 800개고 코스닥이 1,468개입니다. 코스닥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총은 코스닥이 385조밖에 안 되고 유가증권 시장이 1,980조예요. 그래서 2,300조 정도가 시가총액을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그 기업들의 체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규 사업들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계속해서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ETF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ETF 시장에서 순자산 가치를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2010년 말에 전체 6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규모가. 그 중에서 삼성 자산운용이 3.3조를 갖다 차지해 가지고 거의 전체 시장의 50%를 갖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021년 1월 달에 54조입니다. 54조. 거의 10배 정도가 올라왔죠. 10배 정도가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한 거예요. 아직도 또 삼성 자산운용이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 커지기 시작한 건 맞아요. 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그 코로나19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것이다. 그다음에 거래 추이를 보시면은 보십시오. 그동안의 거래 추이가 여기까지 보시면 19년 말까지 거래 추이가 얼마 안 됐죠. 크지 않았습니다. 1.8조, 1.4조 요 정도밖에 1조 4천억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20년 딱 되면서 4조 7천억 갑자기 커집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때부터 개인들이 코덱스에 대한 코덱스가 아니라 저 ETF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인버스 쪽으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서 인버스 쪽으로 많이들 들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5조 7천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이 보통 보면 한 20조, 21조 이렇게 되죠. 5조 7천억이면 한 25%에서 26% 정도 전체 시장에서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매매를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워낙 좋고 화랑이다 보니까 ETF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덜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번 주 교육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나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 ETF에 대해서 배워두셔라. 그래야지 하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하락할 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대부분의 그 개인 투자자분은 주식이 잘 가니까 굳이 뭐 ETF를 배워서 뭐래. 저거 복잡한 걸 뭐하러 배워. 등한시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하락장이 오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ETF 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그럼 배우지 않고 ETF 열차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뻔하죠. 그거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ETF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차근차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ETF 투자자별 거래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앞전까지 뭐는 연간 거래고 여기서부터는 월별 거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간이 굉장히 투자가 적어요. 그죠? 그리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장에서 거의 개인과 외국인이 ETF 시장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ETF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ETF 종목 중에서 좀 뒤에 나오겠지만 큰 종목이 코덱스 200 같은 종목이 제일 큰데 그 외적으로 소형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적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시장가로 조금이라도 매도를 치게 되면 가격 괴리율이 굉장히 커집니다. 폭락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ETF 시장이 좀 더 커지기 위해서는 ETF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다양한 상품을 계속 내놓기보다는 좀 더 우량한 ETF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보면은 요 거래 비중을 보면 한 41% 정도가 개인이 차지하고 있고 43%가 외국인, 기관은 15.7% 정도밖에 점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섹터별로 1월 달에 섹터별로 어떤 섹터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줬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제가 1월 달 내내 여기서 ETF 강의하면서 2차 전지 내려올 때마다 모으세요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금 현재 수익률 120.6%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연간 대비입니다. 이건 아니 이건 저 자금 증가구나. 자금 증가. 자금 증가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자금 유입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시장이 어떤 주가 주도주로서 끌고 나간다는 걸 갖다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1월 달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 종목만 매매하셨으면은 주식 투자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적으로 ETF를 갖다가 자세하게 잘 알기 시작하면 시장의 주도 섹터도 알 수 있는 거고 주도 업종이나 섹터, 그다음에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주도주들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서 쉬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ETF 중에서 운용자산이 어느 게 제일 크냐면 코덱스 200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퀴즈가 뭐예요? 코덱스 200 종가지수 알아맞히기죠. 그죠? 근데 코덱스 200 종가지수가
그 사지선다형으로 4가지가 나가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빵빵빵 붙은 것들도 있네. 빵빵빵. 저 빵빵빵으로 이렇게 뭐 D가 0이 이렇게 3개 붙게끔 끝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죠? 종가가. 뭐 지금 열심히 이제 인터넷 찾아서 종가가 얼마인지 HTS 보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힌트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맞춰서 끝나기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거 200. 타이거 200이 시가총액 순자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상품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선물 인버스, 곧버스라고 그러죠. 인버스 EX가 이제 높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 삼성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산 순위별로 해가지고 순유입, 자산 순유입. 그러니까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렸나 이걸 갖다 한번 보시면 돈이 몰리는 쪽이 결국 잘 가는 녀석 아니에요. 그죠? 돈이 어디로 몰렸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인버스 떨어질 거다 해서 인버스에다 계속 베팅을 했어요. 1월 달에도. 근데 개인들 아직까지도 손실일 겁니다. 인버스에 계속 베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ETF를 갖다 조금이라도 공부했고 가격 이론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인버스 안 들이가셨을 거야. 인버스 안 들이가셨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감으로 매매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장은 상승 추세인데 왜 인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버스에 가장 많이 자금 유입이 됐어요. 4,395억 원이라 들어왔고 두 번째가 뭡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에 4,100억이 들어왔습니다. 명실상부한 1월 달에 최고의 섹터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고의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타이거, 2차 전지 뉴딜, K 뉴딜, 2차 전지하고 뉴딜하고 합쳐놓은 이 상품에도 3,400억. 그다음에 차이나, 중국 전기차 ETF 쪽에 3,200억. 요게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돈 되는 ETF 섹터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순유출, 돈 빠져나간 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빠져나갔냐? MSG 코리아 TR. 여기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이너스 3,533억이나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단기 채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품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 단기 채권 이런 거는 하락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다음에 MSCI 코리아 TR도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분류로 따지고 보면. 안정적인 상품에서 오히려 이 통한채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수익이 안 난다 이거야. 짜증나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짜증나니까 빠져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장이 안 좋을 때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자산 분산에서. 근데 이런 종목에서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오히려 그 자금들이 인버스, 곧버스로들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월간 뭐 수익률 탑으로 보면은 월간 수익률 탑은 역시 타이거 200 화학 레버리지. 코덱스에는 화학 레버리지가 없는데 타이거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38.9%로 해가지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213%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타이거 KRX 2차 전지 K뉴딜 요게 24%. 근데 1년 미만이라서 이제 연간 수익률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차 전지가 21.5%, 연간으로 133.8%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연간으로 장기간 봤을 때 주식과 비교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주식만 그렇게 큰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도주가 이시 장이 상승하게 되면 그 주도주에 해당하는 섹터들의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매매하실 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편해요. 주식 같은 거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 보면 저거 하고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신문화가 9시 되면 화장실로 다 모인대. 주식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ETF는 9시에 화장실 가서 굳이 시가 볼 필요 없어. 그게 뭐 일본에서 취재한 기사에 그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월간 손실률로 했을 때 탑이 뭐냐면 베트남, 킨덱스 베트남. 베트남 뭐 아작이 났었잖아요. 저번에 미국장 빠졌을 때 그죠? 베트남 뭐 크게 손실이 났죠. 그다음에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그다음에 레버리지들 다 레버리지 뭐 요쪽 파생형 상품 쪽에서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파생형 상품을 갖다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ETF에서 굉장한 위험도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나서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거 따지면 보세요. 2차 전지 쭉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3위가 자동차입니다. 20.7%.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차이나 항생테크들 요게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던 종목들 중에 이제 그 부류 중에 한 부류였었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실이 많았던 종목들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ETF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도 섹터주를 찾아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왜 쉽냐 하면 뉴스만 잘 봐도 주도 섹터주가 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애를 써가지고 종목을 찾고 애를 써가지고 방송을 들어가면서 전문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ETF 한 가지만 가지면은 섹터 그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좀 나고 여유로울 때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 준비를 해두셔야지 그걸 안 해두시면은 나중에 결국은 후회하시는 겁니다. 손실이 나고 나서. 차 떠나고 나서 손은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강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이크를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이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ETF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짚어주셨는데요. 장점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내용들 제시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노란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요. 오늘 퀴즈에 대한 정답 남겨주시고 또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홍당무 김도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도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네, 폰 켜시고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가 시장뿐만 아니라 ETF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 지금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3번째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매매할 때 그러면 주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자, ETF는 이제 위험이 없는 상품으로들 많이들 인식을 하세요. 뭐 시장에 워낙 ETF에 대한 장점들만 많이들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ETF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고 투자하기에 되게 무리가 없는 상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워런 버핏조차도 세계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라고 극찬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ETF를 갖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ETF 그러면 그거 안전하게 그냥 적금처럼 매매하는 상품 아니야 적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TF는 ETF에도 상당한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ETF도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매매하면 결국은 원금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2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리효과 때문에 하락할 시에는 손실률이 훨씬 커집니다. 거기다가 신용까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까지도 다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매를 하실 때 ETF마다 위험 등급을 갖다가 매겨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전체 ETF 중에 한 70% 정도가 다 위험 등급으로 들어가 있어. 70%가 다 위험 등급. 그럼 뭐가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한 거 보면 다 채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많이 매매하는 시장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같은 경우도 위험 등급이 좀 높음으로 나와 있어요. 3등급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낮은 위험성을 가진 건 아니고 좀 높은 고위험성의 상품이다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 금감원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은
어디에 포함되나 이런 한번 반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도 굉장히 위험한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주식은 하루에 뭐 30%, 하한가 30%, 상한가 30%, 60%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죠? 신용으로 만약에 매수하고 거기서 잘못되면은 어떻게 돼요? 120%까지도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도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굉장한 위험 상품이라고 분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식은 또 투자 상품이래. ETF는 또 그렇지 않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ETF 상품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ETF 상품의 상장 폐지는 일반 주식의 상장 폐지하고는 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휴지 쪼가리 되는 거죠. 그죠? 재상장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뭐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우량한 비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비상장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긴 하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회계 부정이라든가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배임 횡령, 회사가 부실화돼 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순간 그건 휴지 조각하고 다름없잖아요. 근데 ETF는 상장 폐지가 돼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산은 분배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처럼 그렇게 큰 손실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외 상품의 경우에는 그 환율 변동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환해지형 상품이 있고 환해지를 안 하고 그 환율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에는 항상 환해지 상품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파생형 상품,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랑 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거랑 좀 틀립니다. 수익이 났을 때랑 손실이 났을 때 전혀 그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10% 일반 뭐 코덱스 200이 2% 수익 났으면 레버리지 당연히 4% 수익 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4% 수익 안 납니다. 2% 수익 나면 반대로 레버리지는 한 3.7%? 두 배가 안 되게 수익이 나요. 좀 덜 나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복리 효과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랑은 좀 다른 그런 위험성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LP들이 예전에 이거는 뭐 전형주무창 사용하라고 하면서 많이 설명했어요. LP들이 유동성 공급을 안 하는 시간엔 주의해라. 매매할 때. 그죠? LP들이 유동성 공급 안 하는데 떡하니 거기 갔다가 매수를 한다든가 매도를 한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생각지도 못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사고 나서 팔지를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TF 상품에서 이제 그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갖다 강력하게 좀 아까 얘기했던 건 시장에서 너무 ETF 장점에만 많은 것들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놨어요. 모든 책들도 다 모든 유튜브에 들어가든 너튜브라고 그러죠. 너튜브에 들어가도 다 얘기 나오는 건 ETF 장점만 얘기해놨습니다. ETF는 좋다. 뭐 ETF에 몰빵해라. 뭐 워런 버핏의 자기 자산의 95%를 ETF에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ETF는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도 이 매수하는 시점이나 또는 매도하는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칫 원금 손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거고. 자, 보세요. 이건 이제 2020년 10월 14일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그 ETF가 우리나라 ETF가 최초로 시작된 게 2002년도 10월 14일 날 최초로 시작됐습니다. 요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끝까지 보세요. 보시면은 만약에 이 빨간 원을 그린데 이때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200인데 이때 진입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엄청난 손실. 그죠? 이때 진입하면. 요 상황에서 진입했으면 갑갑한 거죠. 몇 년 동안. 이게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4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아무 수익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ETF도 반대로 진입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서 저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을 갖다 충분히 낼 수 있겠지만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인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버스도 정확한 시점에서 들어가야지 수익을 날 수 있다. 정확한 시점에서. 근데 아까 봤을 때 보면은 이 수익 곡선, 이 기울기가 코스피 200에 비해서 인베스가 좀 짧죠. 그죠?
아까 그거랑 똑같이 길어야 되잖아. 손실 이 기울기는 긴데, 그죠? 수익 기울기는 짧아. 보세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올라가는 게 이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빠지는 기간도 길었어. 이 긴 만큼 빠지는 이 긴 추세만큼 인버스 같은 경우도 수익이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인버스 수익 짧잖아요, 그죠? 의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ETF엔 위험 등급이 있는데 이 위험 등급은 그 ETF를 운영하는 그 발행을 하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투자 등급에 대해서 투자 설명서가 나와 있고 또 간이 투자 설명서라고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체크해 보시면 첫 페이지에 무조건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에. 그럼 한번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거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6가지 단계로 투자 위험을 갖다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등급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안전하다는 거죠. 위험도 굉장히 낮지만 수익도 굉장히 적습니다. 은행 금리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1등급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경우 위험률이 매우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또 굉장히 뭐 좀 과대하게 좀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매우 높음. 1단계 상품이에요. 매우 높음.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높은 위험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도체 섹터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매매하는 섹터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초 지수를 연동하는 코스피 200 아니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3등급 아니면 2등급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소 높음. 시장 지수를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건데 이게 다소 높음이라는 건 이해가 좀 저 같은 경우도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낮은 위험 뭐 요 정도가 돼야지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험이 높다라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진입 시점에 따라서 어떤 수익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투자 신탁 이런 것 같은 보통 위험 4등급짜리 상품이 많지 않아요. 4등급짜리 상품 다 찾아보면 10개도 안 나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매매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낮은 등급 이런 것들은 국채, 채권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점검해야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다 볼 수 있게끔 올려놔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와서 점검을 하시고 3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오늘 많은 자료들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추가적으로 이에 관련된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무료로 강의 확인 가능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노란톡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는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렸으니까 카메라 대시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퀴즈 정답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지금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2월 9일 코덱스 200의 마감 지수는 퀴즈에 대한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닌 5명을 꼽아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쓰신 ETF 매매 기법에 대한 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실제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한 책을 이 퀴즈를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네 번째 강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강의는 전번 주에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가지고 세부적인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까 위에 이제 애플 사태에 대한 현대자동차 부분을 갖다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동차,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이제 분석을 갖다 한번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선착순 아니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답만 맞추시면 추첨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갖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그 정답을 갖다가 내주세요.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품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연기관차는 부품 수가 한 22,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12,00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전기차에 엔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엔진에 어마어마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에 보통 한 5,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구성 비율로 23% 정도 됩니다. 근데 전기차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요. 대신 이제 구동 모터가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부품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구동 모터나 감속기, CPU, 그다음 OBC 뭐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가는데 이런 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당히 부품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기자동차 밸류 체인을 보면은 가장 센 게 뭐예요? 배터리 시스템이죠, 배터리 시스템. 그래서 2차 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에 35에서 4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구매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가 가장 구매의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일회 충전해가지고 뭐 한 100km 간다 그러면 안 살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뭐 일회 충전해가지고 막 300km, 400km씩 달리잖아요. 그리고 충전망도 더 이제 확충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자, 거기에 밸류 체인 쭉 보면은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거. 모터 쪽에서는 현대모비스하고 S&T 모티브, 그죠? 가장 중요한 데고, 그다음에 회생제동 만도, 실내 공조는 우리 산업.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그다음 배터리 부분 뭐 3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죠? 요거고. 그다음에 소재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상하 프론티어 이런 데들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거는 쉽게 다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면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 자료를 갖다 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 그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자료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타이거 ETF에 나오는 건데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질, 그다음에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갖다가 이제 한번 구성해 놓은 건데 요게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 들어오면 담아둬야 될 종목들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죠? 조정이 들어오면 또 담아둬야 될 ETF 섹터들이고. 그죠?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20만 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20만 대 보급 못한 것 같아. 왜 못한 것 같냐면 이게 환경부에서 내놓은 건데 환경부에서 또 출처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2019년 12월 31일이네요. 해가지고 8만 9천 대, 10만 대가 좀 안 돼요. 그래서 20만 대까지는 지금 보급 못 되고 한 17, 8만 대 보급이 된 것 같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충전소하고 충전기 이 개수가 같이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처럼 늘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마구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한전 위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네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별로 없죠. 인프라가. 그러다 보니까 힘든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구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이 이렇게 뭐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시장이 확대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코나 같은 경우 406km까지 갑니다. 1회 충전에. 니로가 385, 소울이 386. 그래서 상당히 제품들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10년 만약에 탄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이득이 생겨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된다. 그럼 전기차 사업 다 하면 뭐가 남겠어요? 펫배터리. 그러니까 신규 이제 블루오션으로 남는 시장은 펫배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펫배터리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자동차 오늘 이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펫배터리가 사용하고 나서도 한 7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잘 유념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시면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강의 참여 가능하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면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